안녕하세요. 박연미입니다. 모멘트. 공학적인 표현이지만 최근에는 상황이 바뀔 때 주요 순간을 칭해 쓰는 말입니다. 하반기 세계 금융시장은 아마 오늘을 그 모멘트로 기억하게 될 겁니다. 국내에서는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빅스텝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오늘 밤에는 미국의 6월 물가가 발표됩니다. 기억들 하시죠? 미국의 5월 물가 발표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변화했느냐. 지금 이 순간을 우리는 어떤 시점으로 기억하게 될까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판가름의 시간이요. 7월 13일 수요일, 여러분은 지금 출근길 경제코치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6월 취업자 수가 발표됐습니다. 1년 전 같은 달보다 84만 명 넘게 늘어나기는 했는데 또 석 달 만에 증가세는 좀 주춤하다, 이런 이야기가 들어와 있네요.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합니다. 어떤 결정 나올지 좀 신중하게 지켜보고요. 현대차가 29년 만에 국내에 새로 공장을 연다고 하네요. 기획재정부는 21일에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일정을 잡았습니다. 정부가 중산층 직장인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겠다, 영화 관람에도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어려운 소비를 좀 늘려보겠다, 이런 얘기겠죠. 이동통신 3사가 중간요금제라는 걸 내놨는데 이게 별로 소용이 없다, 이런 반응도 있고 왜 그럴까요? 다양한 소식들 한국경제신문 나수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저희 증시 들렀다가 경제 언박싱 할 거거든요.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국가들 증시가 굉장히 어렵죠. 그 사이에 경기부양책 쓰고 있는 중국 증시는 나홀로 잘 나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2분기 GDP 이거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거든요. 15일에 2분기 GDP 발표가 되는데 그 전에 용인대 박승찬 교수와 함께 현재 중국의 상황 자세히 짚어볼게요. 이슈발전소에서는 사업용으로 돈을 꿔서 집 사는 데 썼다, 이런 방식의 불법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요거 문제는 없는지, 또 대책은 무엇인지 살펴볼게요. 오늘도 저는 티봉이하고 같이 출근했습니다. 자, 티봉이 사원증도 메고 같이 출근해서 경제발전소 1시간 같이 할 건데요. 저희 본방 같이 들으시다가 방송 중에 이 단어가 오늘의 원픽이다, 요거 보내주시면 선정해서 이 귀여운 티봉이를, 판매도 하지 않는 우리 티봉이를 보내드릴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51하고요. TBS 앱, 유튜브도 열어두겠습니다. 매일 아침 쏟아지는 경제뉴스 핵심만 뽑아서 알려드립니다. 한국경제신문 나수지 기자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나 기자님, 오늘 오전에 갓 들어온 따끈따끈한 속보인데 6월 고용 동향이 발표가 됐네요. 네, 6월 취업자 수 발표됐는데요. 1년 전과 비교해서 84만 명 넘게 늘어나면서 16개월 연속으로 늘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보면 16개월째 증가했는데 증가폭은 좀 둔화되고 있다. 고용은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지금 고용시장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거든요. 요거 앞으로 한 달만 더 지켜봐도 아마 방향성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얼마나 올릴 거냐, 오늘 그거 결정하는 회의가 방금 시작이 됐죠? 네, 맞습니다. 9시부터 시작이 돼서 1시간 정도 회의하고 그리고 오전 중에 기준금리 결정해서 발표하게 되는데요. 이 오늘 금통위가 좀 남다른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금리를 0.25%씩 요거 두 걸음 올리는 빅스텝 단행할 걸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하느니 0.5%포인트 올린다, 그럼 빅스텝도 처음인데 4월, 5월에 이어서 3번 연속 기준금리 올리게 되는 거라 이것도 사상 처음인데요. 계속 빅스텝을 가정해서 말씀드리면 만약에 빅스텝을 올린다, 그러면 연 기준금리가 연 2.25%로 올라가는데 이거는 2014년 8월 이후에 8년 만에 우리가 다시 보는 금리 수준입니다. 그래서 남은 금통위에서 0.25%포인트씩 두 번 올리면 연말께는 금리가 3%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빅스텝을 예상하는 이유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물가 때문에, 그러니까 네. 6월에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 올라서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았는데 이제는 시장에서 빅스텝을 안 한다라고 하면 좀 충격을 받을 정도로 가능성을 상당히 크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통위 끝나고 하는 총회가 기자회견하게 되는데 이 자리에서 어떤 발언 나올지, 또 다음 달에 8월에 열리는 금통위에서 추가를 또
추가로 금리를 또 크게 올릴 수도 있을지 이 발언을 엿보는 게 관전 포인트입니다. 네, 뭐 잠시 후에 결과가 나오겠지만 대략 10시 전후로 아마 속보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환율 상황을 보면 이게 다른 선택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제 환율이 1310원 위에서 정리가 됐는데 오늘도 상황이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현대자동차 소식도 들어와 있네요. 네. 분규가 있을 거냐 이거 전망하다가 타협이 됐는데 29년 만에 국내에 새로 공장을 짓는다고요? 네, 이 내년부터 울산에 전기차 신공장 요거 짓기 시작해서 2025년에 완공할 예정인데요. 네, 이 현대차가 마지막으로 국내 자동차 생산 공장을 완성한 게 1996년에 아산 공장 지은 게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완공 기준으로만 따지면 29년 만에 이 현대차가 국내에 새 공장을 짓는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여기서 새로운 공장에서는 현대차 전기차 브랜드 아이오닉 요거랑 제네시스 브랜드의 전기차 차량이 만들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요 공장 짓는 대신에 기존의 울산 공장 5곳 중에 한 곳 좀 낡았는데 여기는 임시로 닫고 그리고 전기차 시설을 재건축하기로 했는데요. 근데 이 뉴스를 가지고 온 게 좀 이례적이에요. 원래 전문가들의 예상은 앞으로 내연기관차 시장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전기차 생산은 늘 테니까 현대차가 전기차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네. 이 국내에는 기존에 있는 내연기관차 공장이 있으니까 요거를 서서히 줄이는 대신에 새로 짓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전기차를 생산하는 이런 식으로 바꿀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은 내수 시장도 좀 적고 생산성도 해외 공장과 비교해서는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그러면 차라리 좀 시장이 큰 미국이나 유럽 근처에 공장을 지으면 싸게 자동차를 많이 오래 옮기지 않아도 되니까 거기다가 짓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했는데 이걸 예상을 깨고 미국과 한국 이렇게 전기차 생산을 양대 축으로 삼은 겁니다. 네, 실제로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될지 이것도 궁금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물류비 같은 것들을 감안을 했을 텐데 이런 결정의 배경이 궁금하기도 해요. 그래서 현대차는 국내에 전기차 공장을 짓겠다 이 결정을 왜 내렸다고 합니까? 네, 이거를 보면 좀 전기차 시대를 맞는 자동차 기업들의 고민이 담겼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이 자동차가 고용 유발 효과가 다른 산업과 비교해서 워낙 크고 그래서 그만큼 일하는 사람도 많고 또 노조의 힘도 좀 강력한 편인데 이 자동차 기업들이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 시대로 변할 때 고용이 줄어드는 건 거의 필연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가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조립해야 되는 부품 수도 적고 그래서 일손도 덜 들어가니까 그냥 원래대로만 하면 인력도 줄어야 되는데 당연히 노조는 여기다가 반발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현대차는 과제가 이 노조의 반발을 좀 잘 봉합하는 동시에 내연기관차 생산은 줄이고 또 전기차는 늘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숙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아마 뭐 숫자나 이런 실적으로만 따지면 그러니까 주판만 두드리면 미국의 공장을 짓는 게 훨씬 더 나은 선택이었겠지만 고용을 유지하면서도 좀 기존 시설을 재건축하는 방법 이거를 찾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새로운 공장을 짓기로 결심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옵니다. 네, 정부가 소득세를 좀 개편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21일에 세제 개편안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네. 방향성이 어떤가요? 네, 일단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는요. 소득세 관련한 겁니다. 소득세율은 건드리지 않고 대신에 과세 표준 구간을 좀 손볼 것 같다라는 건데 지금은 소득세 구간이 8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공제를 다 끝낸 다음에 소득이 1,200만 원 이하면은 6%떼고 그리고 1,200만 원에서 4,600만 원 사이에 있는 건 15% 이런 식으로 세율이 올라가서 10억 넘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45% 소득세 떼는 구조인데 이거를 과표 구간을 조정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은 1,200만 원에서 4,600만 원까지 15%인데 이거를 좀 위로 올려서 1,600만 원에서 5,8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좀 세금을 떼는 구간을 조금 더 위로 밀어가지고 좀 높여 잡는 쪽으로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겠냐 이런 예상이 들고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동안 소득은 계속 그래도 조금씩 올랐는데 세금을 떼는 기준이 과표 구간이 2010년 이후에 한 번도 바뀌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이 정도면 고소득자지 해서 좀 세금을 많이 뗐던 구간에 이제는 소수의 고소득자가 아니라 다수의 서민 중산층들이 올라와서 세금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원래는 이런 보도가 예전에 나왔을 때 정부가 아니다 소득세 손 안 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세수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근데 이 기조가 좀 바뀐 게 11일에 기재부 업무보고 윤 대통령 업무보고를 한 다음에 분위기가 좀 확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들도 좀 뒷이야기들도 나옵니다. 네, 일반 근로자에 대한 감세를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실 분위기가 지금 그렇다고 하는데
소득세 과표 구간이라는 건 이런저런 공제 다 떼고 나서 정하잖아요. 네. 내년부터는 공제 범위가 좀 달라진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이게 공제를 어떤 거를 해줄 거냐, 이것도 조금 과세과표 구간 조정뿐만 아니라 이것도 좀 바꿔줄 것 같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도 문화비 소득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연 7천만 원 이하인 사람들은 도서 구입비, 공연 관람,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신문 구독료 이런 거에다가 돈을 쓰면 1년에 100만 원 한도로, 그래서 쓴 금액의 30%까지는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데, 내년부터는 여기에다가 영화 관람 비용 이것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또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에 지금 10대 비과세를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월급에서 이게 10만 원인데 이게 20만 원으로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회사에서 만약에 구내식당이 없는 경우에 그럼 월급에서 10만 원은 그냥 회사에서 직원들 식대로 준 거다 이렇게 치고,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 안 떼왔는데 이 세금 안 떼는 걸 10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까지 안 떼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 역시 과표 구간 같이 21일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네, 지금 점심값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요. 20만 원도 충분해 보이진 않지만 여하간 그 비과세 부분이 늘어난다. 식대에서. 통신사로 가볼까요? 네. 통신사들이 5G 중간요금제라는 걸 내놓고 있어요. 이게 새 정부 들어서 여러 가지 정책 방향 중에 하나였거든요. 통신비를 줄이기 위한. 그런데 이 요금제가 나왔는데 소비자들 반응이 좀 뜨뜻미지근하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원래 목표는, 그러니까 그동안 비판을 받았던 것이 5G 요금제가 너무 싼 요금만 있거나 아니면 너무 비싼 것만 있어서 이 소비자들은 울면 겨자 먹기로 비싼 거밖에 못 쓰는 것 같다. 그래서 싼 요금은 월에 데이터 10기가, 비싼 거는 월에 100기가인데 보통 사람들은 한 달에 27기가를 쓰니까 중간이 없네요. 네, 중간이 없습니다. 10기가 아니면 100기가라고요? 네. 근데 27기가를 쓰니까 10기가 쓰면 쓰다가 끊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100기가를 쓰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럼 너무 비싼 돈 내고 쓰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중간을 만들어라. 그래서 데이터 사용량도 좀 평균 정도 혹은 그 이상으로 조금 맞추고 가격도 조금 더 싸게, 100기가보단 싸게 내놔라. 그렇게 시민단체들이 계속 요구를 했는데 통신사는 그래도 5G 통신망 투자 들어가는 돈이 있어서 어렵습니다. 하다가 정부가 나서서 좀 압박을 하니까 이번에 내놨거든요. 근데 막상 내놓은 거를 보니까 월 평균 아까 27기가를 쓴다고 했는데 통신사들이 여기서 약간 이거에 못 미치니 24기가를 제공하는 중간요금제를 내놨거든요. 이게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네요. 네, 그러니까 중간을 만들긴 했는데 이게 네. 진짜 중간 맞아? 이렇게 되는 거죠. 살짝 부족하게 네. 100기가로 넘어가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월에 30기가 초반대 정도인 요금제가 나왔으면 많은 사람들이 중간요금제로 옮겨가서 좀 통신비를 아낄 텐데 이게 월에 24기가면 좀 애매하게 평균보다 못 미치는 거니까 여전히 좀 나한테 맞는 데이터를 쓰려면 100기가 요금제도 써야 되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중간 요금제인 듯 중간 요금제 아닌 뭐 이런 요금제가 애매하게 나온 건데. 라임인가요? 중간인 듯 중간 아닌 중간 같은 너. 네, 노렸습니다. 네. 그래서 통신사 입장도 이해가 돼요. 중간 요금제는 내야겠고 수익은 좀 포기를 못 하겠고 너무 수익이 깎이는 건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결정을 했을 텐데 통신사 세급시 과점인 상태에서 여전히 좀 소비자 권익은 지켜지지 못하다 이런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일단 요금 디자인이라는 거는 가능한 자율에 맡긴다 이런 입장인 네, 거니까 맞습니다. 중간 요금제를 글쎄요 인테리어로만 내놨다 이런 비판 피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뭐 사용 팁을 하나 드리자면 공공기관 근처 아니면 대중교통 이용하실 때는 와이파이를 다 잡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조금 아끼시면 그래도 그 몇 기가 더 얹어서 그 요금제 하면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드릴게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나수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새로 패널들 이제 방송할 때 다시 마스크 착용하는 거 아마 보고 계실 거예요. 실내에서 착용 의무가 남아있기도 하지만 방송이 예외인데도 저희가 다시 마스크 착용하는 거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나서거든요. 오늘 아침에 정부에서도 입장이 나왔는데 접종 대상자도 좀 늘린다고 하고요. 방역 상황을 보고 거리 두기 이 단계도 조정한다고 하니까 수칙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개미 한 마리, 개미 두 마리, 개미 세 마리가 사발을 들고 하나, 둘, 셋.
간밤 뉴욕 증시 그리고 오늘 우리장 전망해 보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박광남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간밤 뉴욕 증시 어땠습니까? 예, 일단 미국 증시는 전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와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에 대한 기대 심리가 유입되면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유럽 경기 침체 이슈가 재부각이 됐고요.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하락에 따른 소프트웨어 업종 중심으로 매물이 출회되면서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특히 장 후반 강달러에 따른 실적 부진 우려가 부각된 기술주들의 낙폭이 확대되면서 이 실적에 주목하면서 하락 마감한 것이 장세의 특징이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환율 이슈를 계속 다룰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강달러 속에서 유로하고 달러 환율이 1대1이 돼버렸다. 이걸 가지고 패러티를 이뤘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예, 일단은 유로화의 가치가 그만큼 낮아졌다 정도로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이제 말씀드리려면 러시아가 일단은 유지 보수를 이유로 노드스트림을 통한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하자 유럽발 경기 침체 이슈가 부각되면서 유로가 약세를 보인 영향이 가장 컸습니다. 유로는 달러 대비 1대1 즉 페리티를 기록했고요. 이는 지난 2002년 IT 버블 이후에 첫 페리티라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분명히 좀 주목을 했습니다. 최근 스위스 프랑과 유로화는 이미 페리티를 넘어선 가운데 달러에 대해서도 페리티를 기록할 것인데, 이는 결국 유로존 경기 침체를 반영하여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일 OECD 경기 선행지수가 여전히 하락세를 기록하는 등 경기 침체 이슈가 지속되고 있고, 천연가스 공급 중단으로 인해서 유럽 경기 침체까지 이어진 데 따른 결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과거 2002년 당시에도 주식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었다는 점에서 시장이 우려하는 변동성 확대는 유입되지는 않은 모습이었고요. 오히려 이러한 유로화 약세가 유럽 기업들 입장에서는 환율 약세로 인한 수출 경쟁력 상승 등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유럽 기업들에 대한 관심은 오히려 높아지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즉 어떤 현상에도 항상 동전의 양면 같은 부분이 있다는 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의 환율의 격차는 중앙은행들의 스탠스의 차이라든지 경기에 대한 격차에 대한 반영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미국에서 6월 소비자물가 지수 발표가 되잖아요. 이 발표를 앞두고 원자재 가격이 다시 급락하고 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네, 일단은 상하이에서 전염성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가 발생하자 이 봉쇄 우려에 여파가 미친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중국은 원자재 시장 내에서 굉장히 큰 손이기 때문에 지난번 봉쇄 때에도 역시나 원자재 가격의 하락이 나타나기도 했었고요. 여기에 오펙 원유 시장 보고서에서 2023년 원유 수요 증가가 하루 270만 배럴에 그쳐서 올해 340만 배럴 증가에 비해 둔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 점도 급락의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더불어서 EIA가 단기 에너지 전망 보고서를 통해서 올해 WTI의 평균 가격을 이전 수치에서 3.6% 하향 조정한 점도 영향이 좀 있었습니다. 한편 농산물 가격도 급락을 했는데요. 이 농무부가 옥수수의 공급 전망을 상향 조정하고 수요 전망은 하향 조정하자 급락을 했습니다. 옥수수가 전 세계 곡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제일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 옥수수 가격 추이를 좀 살펴보실 필요는 있고요. 이 농무부가 주요 작황지에 비가 내려서 재배가 지연되었으나 봄에 예상했던 파종 면적이 상향되었다고 발표한 점도 이 하락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체로 그동안 인플레이션을 높여왔던 이런 국제 유가와 농산물 중심으로 매물이 출회됨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하향 안정화 기대는 더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에 오늘 발표되는 6월 소비자 물가지수 결과 이후에 시장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원자재 가격 하락, 미국 내의 가솔린 가격 하락 등은 를 고려해보면 6월 CPI가 아마 정점을 형성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백악관이 경고한 것처럼 아마 절대적으로 높은 헤드라인 수치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에 따른 부담에 대해서 시장이 지나간 과거에 무게중심을 둘지 아니면 향후를 바라보면서 피크아웃 기대에 힘을 실어줄지에 대한 선택을 보시는 게 오늘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대략 8.8을 얘기하는데 숫자가 어떻게 나올지 그래요. 긴장감을 가지고 지켜보게 되는데 우리나라도 금통위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떻습니까? 예, 일단 양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하기는 했습니다. 장 초반에 전일 마이크론이 히로시마 디램 팹의 정전 소식에 대한 영향에 따라서 이 디램 가격, 디램 공급 감소 기대 속에 가격 상승 기대가 좀 불러일으켜졌고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조금 장 초반부터 강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테일한 내용이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아서
이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 그리고 그에 대한 이익 규모가 얼마나 증가될지는 조금 미지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전일 급등했던 달러 환율이 오늘은 소폭 하향 안정화되는 것도 수급상에 조금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금통위에서 이 기준금리 인상 발표를 앞둔 경계감은 여전히 좀 있어 보이는데요. 일단 시장 내에서의 컨센서스는 50bp 인상 가능성이 높고요. 일단 시장에서 50bp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예측한 상황이라 50bp 결정 자체가 그렇게 큰 이슈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향후 어떤 가이던스를 제시할지 여부가 조금 더 중요해진 상황인 것 같은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 지금 금리 인상 폭에 대한 이제 시장의 갑론을박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폭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크게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번에는 기자회견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오늘 이후에 금융시장이 어떻게 달라질지 긴장감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의 박광남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새 증시에서는 곡소리 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인데 나 홀로 승승장구하는 나라가 있죠. 중국입니다. 상하이 종합지수가 최근 한 달 동안에만 6% 정도 올랐는데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 난리가 나 있는 와중 중국은 지준율을 또 내리기도 했고요. 경기 부양이 급해서일까요? 아니면 그들만 상황이 좋아서일까요? 중국은 외환시장이 개방이 되지 않아서일까요? 여러 가지 고민이 됩니다. 중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일단은 정부 목표치보다 낮은 2%대 공세의 영향이 있겠죠. 그런데 2분기 GDP 나오고 또 하반기로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세계가 긴축을 외치는 이때에 중국은 경기 부양책을 고민하고 있다. 요거 무슨 소린지 용인대 중국학과의 박승찬 교수와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네, 교수님. 중국이요. 다른 나라는 보면 사정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외국인 자금이 들어간다. 그 중국 증시는 오른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일단은 크게 이유는 두 가지 정도 되겠죠. 일단은 지금 중국이 뭐 돈을 많이 풀고 있죠. 한 네. 645조 원을 벌써 풀었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경기를 부양해야겠다는 생각이 크기 때문에 그게 이제 부양에 대한 시장에서 이제 좀 믿음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돈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코로나 도시 봉쇄 완화가 이제 계속 지금 이런 이제 있었다가 이제 완화되면서 방역 규제 완화되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은 이제 중국인 투자자보다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더 중국 증시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지금 보면 지금 지난달 6월 달만 보더라도 지금 순매수 한 게 지금 한 920억 달러 정도 샀거든요. 근데 지금 뭐 다른 뭐 신흥국 시장을 보면 한 196억 달러 정도를 순매도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나홀로 성장이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시그널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주식 지금 매수를 신호를 알리는 지금 중국 신용 잔고 규모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전반적인 뭐 하반기는 뭐 여러 가지의 업앤다운이 있겠지만 우상향의 어느 정도 방향성은 보이고 지금도 글로벌 자금들은 계속 들어가고 있는 것은 팩트다. 그래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 상황을 보면 지금 물가 때문에 난리거든요. 물론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둘 다 좀 독특한 케이스이기는 한데 뭐 상황이 다르다고 치고 중국은 물가가 2%대 중국 정부의 물가 목표치보다 낮잖아요. 이게 봉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중국 물가는 끌어오르질 않은 겁니까? 일단은 중국이 지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금 미국과의 금리 격차도 있는데 지금 중국은 계속 좀 낮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일단 금리나 낮추고 있는 것은 일단 중국 지금 급한 경제적인 불을부터 꺼야 되겠다라는 생각인 거죠. 지금 이제 내수 소비가 안 도니까. 그래서 일단 그림은 이런 겁니다. 금리를 낮추면 일단 위안화 가치가 조금 이제 하락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은 소비가 안 되는 상태는 수출이 증가해야 되고 수출로 해서 버텨야 된다. 수출이 버텨줘야지만 경제 성장이 되고 경제 성장이 돼야지만 실업률은 중국 공산당 리더십의 뭐 바로미터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일단 큰 거고 일단은 물가가 그러면 왜 이렇게 지금 잘 컨트롤하고 있느냐 두 가지죠. 일단은 아무래도 체제의 특성상 강력하게 이제 중국 정부 물가 이제 컨트롤 시스템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두 번째가 이제
이제 중국은 그 여러 가지 물가 CPI 중에서도 가장 큰 게 돼지고기거든요. 돼지고기를 막지 못하면 모든 게 끝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거의 주식이고 생필품인 거죠. 그게 뭐 돼지고기 가격은 중국 인플레이션의 잣대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분의 CPI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잡느냐 안 잡느냐가 중요하다. 그런데 이게 중국에서는 이제 미니 식유천, 그러니까 뭐 식량이 뭐 국민 생활이 근본이다라는 게 핵심인데 그 중에 핵심은 돼지고기다. 그래서 이걸 잘 컨트롤하고 있고 지금 정부가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근데 불안합니다. 지난 4월부터 조금 오르고 있거든요. 네. 4월부터 오르고 있고 그럼 5월 또 오르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돼지고기 가격을 잡지 못하면 바로 지금 중국 CPI 가격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적신호가 켜졌다. 그러니까 지난달이죠. 지난달 말에서 올 초까지 해서 정부가 나섰죠. 그래서 가격 급등 뭐 대응하기 위해서 돼지고기 사료하는 기업들 그다음에 관련된 기업 다 모아서 가격 담합하지 마라. 소집했군요. 소집해라. 소집했죠. 허위사실 유포하지 말라. 네. 가격 그 재고 쌓아도 이제 풀어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컨트롤하니까 지금은 한 2.5% 지금 한 2.5% 정도 되거든요. 거기서 지금 범위 안에서 지금 맴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자 물가를 사실상은 통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간신히 부여잡고 있는 건데 돈을 이렇게 푼다. 그러니까 돈을 풀면서 물가를 걱정한다는 게 앞뒤에 사실 좀 안 맞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이렇게 계속 지준율 낮춰서 사실상 부양책을 쓰는 거 요거 성장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지금 자신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중국 경제 성장을 보면 세 가지로 봤을 때 수출, 투자, 소비. 수출이 지난 4월 5일 지금 상하이 봉쇄되면서 중국에서 물량이 나가야 될 게 동남아로 많이 이전했어요. 작년 같은 경우도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는데 수출로 버텨줬단 말이죠. 네. 그래서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수출도 이게 지금 동남아로 같은 게 돌아오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러면 소비는 지금 이제 정부가 규제를 완화했지만 아직까지도 불안 심리가 있기 때문에 또 언제 공세되면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지금 저축률이 더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남은 것은 투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매우 간절한 상태에서 그냥 돈을 막 쏟아붓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 돈을 쏟아붓고 있는 것들이 지금은 올해 쓸 것들을 지금 6월 달에 아까 645조를 다 지금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건 안 되면 만약에 2분기에서 이제 뭐 곧 6월 15일 날 나오거든요. 수치가. 근데 지금 한 1%또 이하라고 봤을 때 3, 4분기를 지키려면 내년까지도 지금 끌어써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매우 지금 급하다. 마음이 급하고 이게 20차 당대회까지 잘 어떤 성과물이 나오지 않으면 올해 가을까지. 그러지 않으면 이게 스무스하게 3년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다 불만이 많아지고 최근에 중국 내부에서도 뭐 그런 이슈가 있지만 지금 금융 부분에 있어서 지금 돈을 물려달라는 등 해서 집회 같은 것도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아니 뉴스 은행에서 보셨나? 7조 원을 지금 인출을 못하고 있다. 그렇죠. 그거 좀 희한하더라고요. 돈을 이렇게 풀고 각 지방정부에서도 안간힘을 쓰는데 7조 4천억 원을 돈이 물렸다. 없는 거죠. 지방은행에서. 그러니까 완전히 돈이 없는 그런 상황이 그렇죠. 된 거죠. 그런 상태가 벌어지니까 그 앞에서 그러니까 허난성 정조 같은 데서 그게 이제 인민은행 분점이죠. 그 앞에서 몇천 명이 와서 돈을 달라 이런 식의 이런 이슈가 커져 버리면 리더십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게 더 확산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금리 인상 지금 글로벌하고 지금 완전히 결을 다르게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게 내부적인 이슈에서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답이 없는 거죠. 그만큼 간절하다는 겁니다. 지금 해외에서 다른 나라들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것까지 챙길 여유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중국 정부가. 지금, 저는 여기에서 중국 정부가 참 급하구나 이걸 간접적으로 좀 체감을 했던 게 부동산 시장 정책이 바뀌었다 이 부분이었어요. 네. 보면 상반기에 부동산 100대 기업 매출이 작년 대비 반토막 났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작년까지는 보면 부동산 회사들 막 헝다 같은 회사들 굉장히 치고 그랬잖아요. 네. 또 올해 보니까 부동산 규제도 슬슬 푸는 거 보면 아 중국 정부가 부동산까지 풀어야 될 만큼 지금 급하구나. 전 그런 생각했는데 맞습니까 교수님? 그렇죠. 금리 인하를 통해서 대출하라는 거죠. 대출을 해서 집 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시그널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중국 경제 하반기 4가지 어려움이 닥칠 것이라고 보는 게 뭐냐면 전력난 계속 될 겁니다. 이슈가 또 터질 거고 원자재난 될 수 있고 취업난 이것도 골치 아플 겁니다. 네. 그다음 네 번째가 말씀한 디폴트 사태. 그러니까 헝다 같은 큰 놈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아까 지금 100대 기업 매출이 지금 확연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뭐 5월, 6월 때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신규주택 뭐 판매가가 뭐 지금 거의 뭐 전년 동월 대비 한 5-60%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값이네요. 안 산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안 사는 이유는 결국은 일단 주택 구매 심리가 지금 뭐 지금 안 좋고, 그다음에 정부가 지금 집값 상승 억제로 해놔서 투기적 수요를 뭐 찾겠다 해가지고 계속 하니까 수요도 감소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안 도는 거죠. 그러니까 안 도는데 지금 어쩔 수 없으니까 지금 빨리 집을 사라고 지금 모기지도 지금 금리 인하도 하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645 중에서 여러 가지 정책 6대 영역의 33개의 부양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많은 부분들이 이제 집 사라는 시그널을 계속 주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급하다라는 것들이 나오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경제 여력을 가불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급전을 당겨다 쓴다 이런 의미인 건데, 봉쇄됐던 상하이 사실 좀 놀랐어요. 상하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도시를 한 달 넘게 봉쇄를 할 수 한 달이 더 있다는 되죠. 게 훨씬 더 되는 기간인데, 수도 베이징에서도 소매 판매가 좀 줄어들고 있다. 즉 요즘 중국에서는 안 벌고 안 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지금 이제 소비 자체가 지금 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근데 경험을 하신 분들, 저도 작년에 상하이에서 봉쇄를 해왔고 격리를 했지만, 그때 상하이에 가셨죠? 계셨어요. 엑스포에 제가 기조발자로 갔었는데, 그러셨구나. 이게 원래는 좀 짧은 기간을 준다고 했는데 갑자기 사람이 상하이에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이게 길어진 거예요. 아니 봉쇄 당시에 거기 계셨으면 얼마나 갇혀서 계셨던 거예요? 거의 그 3주죠. 네. 아니 3주 내내 2주는 이제 지정 격리를 해야 되고, 외국인이라도.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때 그 엑스포에 이제 그 컨퍼런스에 기조발전한다가 좀 패스트트랙을 준다고 했단 말입니다. 근데 갑자기 심해진 거죠. 마음에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뭐 매우 당황스럽죠. 근데 생각하십시오. 상하이 이런 데는 한 달, 뭐 2달 이리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매우 당황스럽거든요. 이걸 어떻게, 그래서 뭐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신문에 나오지 않는 뭐 자살한 사람도 많고 이런 사태가 매우 심각한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사태가 또 올 수 있다는 게 심리적으로 매우 크다라는 것. 그러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지금 경제도 안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한다는 이야기죠. 그럼 결국은 저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소비 증가율도 데이터를 보면요. 지난 3월 달에 6월 달까지 한 4개월 동안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매 판매도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러니까 그 대비 지금 인민은행 통계를 보면 주민들의 저축액은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한 지난 5개월 정도 합쳐보니까 한 1,000조 원 이상이 늘어났어요. 와. 우리 돈으로. 돈을 안 쓴다는 얘기네요. 안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 지금 불확실성을 풀리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정부가 어쩔 수 없이 규제 완화를 했는데 지금 또 최근에 아시다시피 또 지금 확산이 되고 있다는 거죠. 상하이는 지금 보니까 PCR 2번씩 의무적으로 시킨다고 하고 지금 뭐 점점 퍼져 나가는 것 같아요. 광동성도 요즘 최근에 또 우리가 지금 확진이 늘어나는 것처럼 중국도 지금 또 생기기 때문에, 근데 예전처럼는 안 되겠지만 계속 이런 것도 일어나니까, 근데 안 되겠지만 안 될 거라고 중국인들이 믿는데 그래도 모른다. 또 될 수 있다. 그럴 경우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소비가 이제 점점점 불확실해지고, 일단은 지금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게 심리가 커지다 보니까 말씀하셨다시피 돈 안 벌고 일 안 하면 못 버는 거니까 돈 안 벌고 안 쓰겠다라는 게 지금 뭐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매우 시장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그러니까 소비가 더 안 되는 거죠. 중국은 전체 경제 성장 63%가 소비가 지탱을 합니다. 63%가 GDP 63%가 빠져버리면 수출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수출이 또 안 될 것 같아. 작년은 버텼죠. 그럼 남은 것은 투자밖에 없는 것들이죠. 참 그 중국 경제도 만만치가 않은 상황이라 지금 증시 이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 올라간다, 이게 꼭 좋은 현상이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이슈를 보셔야 됩니다. 중국의 재정 상태도 궁금해요. 돈을 이렇게 쏟아붓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날 것 같지가 않고 15일에 나온다고 하는 2분기 GDP가 지금 정부가 우리가 5.5%까지 보겠다라고 했는데 1%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중국 정부는 그 재정이 화수분이 아닌데 재정 상태 괜찮습니까? 이거 이슈가 이제 크죠. 야,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일단은 지금 재정 지출액을 충당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많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중국의 재정은 이런 거죠. 이렇게 쉽게 보면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지방 정부를 봤을 때 지방 정부의 가장 큰 수입원은 토지 분양금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많이 지어야 돼. 부동산. 부동산 규제와 침체로 인해서 지방 재정은 점점 바닥이 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감세해줬죠. 환급해줬죠.
뭐 이런 재정 부담은 더 늘어났고 그러니까 안 맞는 거죠. 야,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중국 내부에서도 여러 이제 기관들 보고서를 보면 이 지금 이 재정 부분이 적자가 지금 한 뭐 차이가 격차가 한 뭐 우리 돈 한 300조 원 될 것이다라고 보고 뭐 다른 뭐 글로벌 기관들 뭐 대표적으로 뭐 노무라 증권 같은 데이터를 보면 아니다 훨씬 더 많을 거다. 우리 돈은 한 1,165조 원을 넘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게 훨씬 더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메꿀 것이냐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메꿀 것에 부분에서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봅니다. 네. 중국 정부가.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 완화. 그러니까 토지 분양금을 계속 거둬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풀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첫 번째가 그럴 것 같고 두 번째는 적자 규모가 좀 나더라도 결국 특별채 뭐 그다음에 지방 정부 이 특별채권을 계속 발행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까지 지금 내년도 잡혀 있는 쿼터까지도 지금 뭐 끌었어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보면 돌아다니는 이야기는 한 우리 돈 291조를 더 끌었어야 된다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인프라 투자를 하기 위해서. 세 번째가 이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민간 협력 투자 개발이죠. PPP라든가 혹은 지방 국영 기업들이 갖고 있던 거 매각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기타 재원 조달 방식으로 해서 지금 버텨나가야 된다라는 것들이 제가 볼 때 한 3가지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지금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거 다 한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면 작년까지 우리가 기억했던 게 공동 부유 정신에 따라서 빈익빈 부익부 이거 척결하자. 대표적으로 내부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그 장치 중에 하나가 빅테크, 부동산, 이 떼돈 번 사람들 잡는 거였잖아요. 네. 근데 이런 기조도 좀 변하겠네요. 그렇죠. 지금도 빅테크 규제 완화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잖아요. 예. 근데 빅테크 규제 완화가 맞습니다. 지금 완화된 기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6대 영역 33개의 부양책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공동부유와 관계가 있느냐. 그렇죠. 근데 공동부유 원칙은 일단 간다. 그건 맞습니다. 그건 편이었는데 네. 규제를 조금 완화한다는 건데 사실 빅테크 기업들을 완화하는 게 이유는 그러니까 젊은 대학생 졸업자들의 이 실업률을 올려야 되거든요. 지금 올해가 1,076만 명이 졸업을 하는데 지금 중국 그 대학생 실업률을 그러니까 한 18세에서 26세 실업률이 중국 데이터에 의하면 한 18.6% 정도. 전체 실업률은 한 5% 정도 되는데 네. 이 젊은 친구들 실업률이 청년 실업률이 작년에 뭐 매우 심각한 상태죠. 그러니까 이게 중국 시진핑 주석을 가장 지지하는 게 젊은 Z세대인데 이게 지금 가장 큰 부분. 그래서 이제 빅테크를 지금 규제를 완화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기업 규제 완화 그다음에 뭐 전반적인 뭐 빅테크라든지 공동부유 그다음에 있는 사람을 돈을 걷어서 한다는 공동부유라는 부분에 기존은 가지만 지금 현 상태에서는 조금 완화하는 정책의 방향성을 갈 수밖에 없는 구조. 그래서 일단 실업률 끌어올려야 되고. 그래서 지금 18%가 넘는 이 청년 실업률을 어느 정도 낮추지 않으면 매우 큰 심각한 리더십에 도전을 받게 된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반 이상이 지금 실업을 못하고 북경대를 나오고도 주차장 단속을 한다라는 뉴스가 그냥 막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중국에서 내부적으로 가장 큰 도전인 것이고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도고 있는 것들이죠. 현재 분위기가 생각보다 심각하네요. 교수님 그 칭화대 동문들도 현장에서 고생 많이 하시겠어요. 제가 동문회장인데요. 칭화대 출신들이 아무래도 좀 그래도 기술 쪽 관련된 게 많다 보는데 예전하고는 확실히 좀 이렇게 선택의 폭이 좁아졌다는 게 확실히 제가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네. 자, 우리 2분기 GDP 15일 날 나온다고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우리 이번에 어떤 성적표 받겠습니까? 지금 뭐 1% 미만으로 지금 거의 다 지금 모여지는 것 같습니다. 1% 미만이요. 네. 지금 뭐 중국 학자들은 뭐 지금 평균치를 내보니까 0.94% 정도 나와요. 야. 글로벌 이코노미스트들도 지금 뭐 한 요 정도 비슷하게 잡고 있는데 그럼 올해 2분기가 이제 그렇다라면 뭐 2분기는 원래 망가졌다라고 생각을 했고 중국 정부도 그걸 감내하고 했는데 그럼 올해 3, 4분기 어느 정도 끌어올리느냐 그리고 올 2025년도 성장률이 어느 정도 갈 것이냐. 뭐 저는 개인적으로 3.5%는 분명히 일단 방언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투자로 일단은 만들어 나가야 되고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그때까지 잘 잡혀주는 게 가장 큰 목적이겠죠. 그래서 뭐 4% 이상 보는 글로벌 뭐 이코노미스트도 많은데 저는 한 3.5에서 4% 사이 정도 연간 올해
볼 것으로 보여지고 네. 그것이 가장 그 정도 해야지 이 자리가 한 600만 개, 600에서 한 700만 개 정도 나오거든요. 마지노선으로 그 정도 보신다. 우리 네. 15일 날 나올 2분기 중국 GDP 우리 수출하고 우리나라 시장하고도 직결돼 있는 문제라 요거 지켜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우리 숫자 나오고 나서 한 번 더 모실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용인대 중국학과의 박승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가 가계대출 규제를 일부 풀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죠. 이후에 가계대출이 종전보다는 그러니까 작년 말 올해 초보다는 조금 용해졌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만 요때 요 틈새를 노리고 사업용 자금입니다 하고 꺼서 집 사는 데 쓰는 사람이 있기는 있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보면 금리가 높아서 수요가 굉장히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되겠죠. 해서 금감원이 앞으로 이 부분 철저히 관리한다고 했거든요. 어떤 사례가 있고 앞으로 단속은 어떻게 될지 매일경제신문 김유신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이 불법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이 칼을 빼들었다. 무슨 내용입니까? 아마 개인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청취자분들께서 많이 익숙하실 텐데요. 네. 사업자 주담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익숙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사업자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이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할 수 있는 건데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담대를 해서 주택을 구매하는데 보통 사용을 많이 하시는데 사업자 주담대는 용도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고요. 주택을 구매하는 데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악용을 해서 사업자 주담대를 빌린 다음에 이제 주택을 구매하는 분들이 종종 생겨서 금감원에서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아,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어요. 아니 복잡하게 굳이 사업자로 빌려서 주택담보대출에 활용을 해야 될까? 그냥 처음부터 당당하게 저는 주택담보대출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규제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군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개인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저축은행을 이제 예시를 들어드리면요, 규제 지역에서는 한 50에서 60% LTV 규제가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반면에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LTV 규제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네, 알아서 이제 이 대출을 이제 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출 한도 같은 경우에도 개인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한 8억 원 가량 이 최대 한도인데 반해서 이제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50억 원에서 한 120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큰 돈을 빌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20억이요? 네. 120억까지 LTV 규제 없이 빌려준다. 왜 이런 꼼수가 등장하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작정하고 저는 사업자 대출 받을 거예요 해놓고 이걸 안 가르쳐주고 주택담보대출 개인용 용도로 사용했다. 이거 어떻게 잡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축은행에서도 계속 이 사람이 이 돈을 이제 주택을 구매했는지 살펴봐야 되는 의무가 현재 있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감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금감원에서도 앞으로 소홀히 한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제재를 하겠다 이렇게 나선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건 그동안 악용한 사례가 제법 많이 덜미를 잡혔다 이런 얘기일 텐데 통계를 좀 볼까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저축은행 이제 사업자 주담대 잔액이 한 5조 7천억 원 가량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분기에 이 잔액이 12조 4천억 원으로 찍게 됐는데요. 무려 한 3년 새에 2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근데 작업대출? 제가 이 단어는 참 낯선데 작업대출이라는 게 뭐예요? 말씀하신 대로 개인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규제 때문에 이제 한도를 받지 못해서 상당히 난감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업자 주담대로 눈을 돌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대출을 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이제 서류 같은 것들을 어떻게 구비해야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일당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작업대출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금감원에서도 최근에 이런 작업대출이 굉장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여기 철퇴를 내리겠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예고를 하고 나선 겁니다. 보통 인터넷이나 네. SNS를 통해서 광고를 하는데요. 무직자도 3천만 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다음에 10억 원짜리 주택을 9억 원까지 빌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광고를 내고요. 이 뭐지 하고 알아보면은 사업자 주담대인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겁니다. 아, 이
이제야 그 광고들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는데 이거 대출에도 작업이 들어간다 그런 뜻이었군요. 근데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볼까요? 금감원에서 예시를 든 사례인데요. 10억 원짜리 주택을 구매한 어떤 이제 개인 소비자가 있다고 예시를 들면요. 이 10억 원 중에서 현재 뭐 투기 과열지구 같은 경우에는 개인 주택담보대출로 4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 말은 6억 원은 본인 자금으로 이제 융통을 해야 된다는 말인데요.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주택을 구매를 했다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대출이 더 필요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작업 대출반을 이용해서 서류를 이제 꾸며서 저축은행 같은 곳에 제출을 하면은 뭐 한 LTV 90%, 9억 원까지도 이제 대출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돈을 빌린 다음에 기존에 있는 대출은 갚고 저축은행에서 이제 돈을 융통하는 것이고요. 이 과정에서 기존에 있는 돈을 갚는 데에 작업대출반이 돈을 이제 잠시 빌려줘서 더 돈을 빌리기 수월하도록 돕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급전을 꿔주고 고리를 받고 수수료를 챙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가 왕왕 발생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전용하는 사례가 늘어난다.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아무래도 주택시장에 거품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정부가 이제 개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현재 강하게 이제 적용하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주택시장에 거품이 낄 우려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식으로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을 사는 데에 악용하게 되면은 점점 더 거품이 쌓이게 되고요. 만약에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로 들어가게 되면은 저축은행의 건전성에도 굉장히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지금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게요. 저축은행 사업자 주담대에서 LTV가 80%를 초과하는 대출이 절반 가까이 됩니다. 이 얘기는 앞으로 주택시장이 침체하게 되면은 부채가 이제 담보 가치보다 더 높아지는 경우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만큼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건전성이 부실화되는 겁니다. 이게 이른바 시스템적 리스크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자 그러면 이 대출을 받으려고 하거나 이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벌 받을 것 같은데요. 이거 불법 아니에요? 금감원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주의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개인 소비자 같은 경우에 내가 대출 한도가 부족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 뭐 이렇게 억울한 부분을 표출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다 범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공사문서 위조하거나 변조하면 이제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공문서 위변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그다음에 사문서 위변조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3만 원 이하가 부과됩니다. 또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이 되어서 금융거래 제한을 받거나 취업 시 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취업이라는 단어에 밑줄을 긋게 되는데 아마 내가 지금 뭘 하는지도 모르고 이런 불법 대출 과정에 연계하게 되는 대학생이나 청년층이 제법 있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사실 이 부분이 또 상당히 문제인데요. 이런 사업자 주택담보대출뿐만이 아니라 이제 조금 직장이 없으시거나 또는 청소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리기가 조금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SNS 광고들에 노출돼서 무직자에게도 뭐 3천만 원까지 대출을 해준다. 뭐 이런 광고를 보고 작업대출반에 접근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요.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렇게 돈이 굉장히 급한 사람들에게 작업대출반이 접근을 하다 보니까 수수료를 굉장히 많이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대출 금액의 한 30%에서 50%까지도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요. 대출금의 30에서 50%요? 맞습니다. 그럼 만약에 10억을 빌렸다면 5억을 수수료로 달라 이런 얘기예요? 그건 아니고요. 이제 이런 사업자 주담대는 아니지만 좀 소액 같은 경우에 한 1,000만 원 가량을 빌릴 때 뭐 300만 원 가량을 요구한다던가. 아니 1,000만 원을 껐는데 300만 원이 수수료라고요? 근데 그만큼 이제 급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금액을 빌려야 되고 본인이 더 필요하지 않은 금액까지 빌려서 이제 빚의 굴레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아마 97년에 IMF 외환위기 때 생각들이 났을 텐데 그때 급전을 빌려서 선이자를 떼고 준다 이런 단어 아마 기억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거 굉장히 무섭고 빚이 불어나는 속도가 빠릅니다. 오죽하면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실까 싶기는 한데 요거는 방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해주는 중금리 대출이나 이런 쪽으로 번거로워도 좀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개인 금융 소비자들이 굉장히 급한 상황이라는 건 알겠어요. 하지만 불법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여기 범죄에 연루되면 절대 안 될 텐데
근본적으로 정부에서도 좀 해야 될 역할이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런 청소년이나 이제 무직자, 조금 이제 신용 등급이 낮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조금 더 서민금융을 확대하는 것이 이런 좀 어려운 분들이 범죄에 빠지지 않는 방안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서민금융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공급을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알아두시면 좋을 게 이제 햇살론이라던가 네. 아니면 시중은행에서 지급하는 뭐 세희망 홀씨 같은 상품들이 충분히 출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한 번씩 이제 알아보시고 또 상담도 받아보시면은 본인이 이렇게 좀 불법적인 금융을 대출을 받지 않더라도 조금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거와 함께 이제 또 다른 방안 중에 하나가요. 아무래도 이런 범죄를 계속해서 적발을 하고 철퇴를 내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범죄를 또 예방하는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사후 관리를 조금 소홀히 한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금감원에서도 이 부분을 철저히 관리를 해서 제재를 내리겠다고 하고 있으니까요. 금융회사들도 네. 조금 용도에 맞지 않게 자금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감독하는 방향에 분명한 변화가 느껴지거든요. 스스로 이제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저도 하나 요거 덧붙이고 싶어요. 전화해서 저 요 대상 되나요? 물어보면 뭐를 알아보라는 둥 다른 기관으로 가라는 둥 이거 돌리고 하지 말고요. 한 군데서 좀 속 시원하게 급한 사람들 도와주는 그런 체계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쉽게도 오늘 이슈 발전소 마지막 시간이에요. 매일경제신문의 김유신 기자님 그동안 좋은 정보 정말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또 나와주실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중요한 금융정보와 함께 우리 김유신 기자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는 내일 오전 9시에 돌아올게요. 발전